자,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 그 주제는요. 쏟아지는 분양 물량 시장의 약일까 독일까라는 제목으로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날씨가 정말 좋았죠. 거의 여름 날씨다 할 정도로 날씨가 좀 따뜻하고 오히려 덥기까지 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좀 알짜 지역에 또 알짜 분양, 이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이라고도 하죠. 이곳에 정말 많은 인파들이 줄을 서가면서 입장하길 기다렸다고 해요. 그만큼 좀 열기가 뜨거워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선 전에 그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관망세를 보이고 숨을 죽였던 분양시장이 새 정권 이제 들어선 다음에 리스크 제거 해소라는 측면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제 활기를 좀 띠는 모습인데요. 자, 이재문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 지지율이 한 80%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일단 조기 정착에는 뭐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훈풍이 조금 붙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그 낙관적인 기사라든지 이제 어떤 그 분양 시장, 특히 이제 5월, 6월 달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일단 분양 시장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기사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6월에 이제 올 전체 분양 물량의 한 30%에 해당되는 한 11만 가구 정도가 이제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요. 아마 이 5월, 6월에 분양되는 이 분양 시장이 성공적으로 분양이 된다라면 이후에 어떤 부동산 시장에 어떤 호조를 끌고 가기에는 뭐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한편으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금리는 1.25%로 지금 약 한 9개월째 지금 동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이런 기존금리가 인상 또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에 의해서 이제 우리 금리 인상이 이렇게 가속화될 경우에는 어떤 이 시장에 어떤 찬물을 끼얹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건설회사들이 금리 인상에 앞서 이제 막판 밀어내기에 어떤 분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은 이제 조금 호재 5월, 6월 분양 시장을 달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살살 시작하죠. 곽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이후에 이제 분양 물량이 왜 이렇게 몰렸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 분양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제 정부에서 중도금 대출, 집단 대출 규제를 했고요. 또 은행권에서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이런 것 때문에 PF 대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또 분양 보증도 어렵게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탄핵이라든가 대선 리스크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상반기 대선 전까지는 분양 물량을 쏟아낼 경우에 분양이 된다는 확신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대선 이후까지 지켜봤었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5, 6월에 뭐 분양 물량이 11만 가구 그렇게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파트 그 투유라고 청약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물량이 지금 신문에 나온 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6월 물량도 없어요. 다 지금 또 연기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뭐 며칠 전에 그 서울에 뭐 모델하우스가 한 군데 오픈이 됐는데 뭐 사람이 수천 명이 줄을 서는 그런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1.3 대책 이후에 한 6개월간 거래가 거의 끊겨 있다가 한 4월경부터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 분양시장의 열기를 조금씩 더해주는 요인이 되긴 하는데 다만 이제 11.3 대책의 청약 조정 지역 뭐 이런 것들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 거의 그 대규모 분양으로서는 처음 되는 것이고 또 이번에는 수도권으로 보면은 그동안 물량이 안 나오던 서울 지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청약 성적 또 그 계약 결과 이런 것들이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는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갭 투자로 가지만은 청약 쪽으로는 실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물론 11.3 대책 이전과 이후에 청약 경쟁률 확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을 본인이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줄 수밖에 없지만은
중요한 거는 계약률입니다. 청약률보다는. 그렇죠. 계약률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 대표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정책이나 전망을 할 때 가장 이제 헤게모니적인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또는 어떤 통계를 가지고 발표하는 주체에 따라서 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발표할 것이다 또는 이런 통계를 갖고서 전체 물량을 잡는 경우와 만약 곽 대표에게 하신 얘기가 맞다면 실제로 시장을 봤을 때 연기할 수도 있고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시장 분위기를 봐서.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 형성되는 측면에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거를 기사를 다루거나 부동산 문제를 봐야 하느냐. 요거는 전문가들의 몫이고 우리 시청자들 몫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분양 물량이 이제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미분양 관리 지역 작년 2월 달부터 발표돼서 뭐 제주 들어가고 평택 들어가고 유명한 데는 다 들어갔던 미분양 관리 지역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도 미분양이 해소됐지만 상당히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많은 미분양 적체 물량이 있다는 얘기로 반증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규 분양되는 가격은 상승하고 있죠. 네. 여기 나중에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요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오늘 이번에는 곽 대표님 먼저 대답을 해주시죠. 그 미분양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 한 3단계 정도는 나눠봐야 되는데 아예 청약 자체도 안 된 그 미분양이 있고요. 예. 또 어떤 데는 청약은 굉장히 잘 됐는데 계약률이 안 받쳐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 동호수가 나쁘면 빠져나가 버리는 또는 시장 상황이 나쁘면 빠져나가는 물량이 있고 또 약성 미분양의 경우에는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했는데도 미분양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걸 나눠서 보면은 지금 이제 11.3 대책 이후에 소폭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 물량이 수도권보다는 지방 쪽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전국에 한 6만 채를 넘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그런 물량인데 사실 뭐 그 정도 물량이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수도권 쪽은 계약률로 보면은 계약률은 오히려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은 이렇게 보면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준공후 미분양이라는 게 거의 수도권에서는 중대형에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준공후 미분양은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흐름상 보니까 4월 이후에 분양권 시장도 좀 움직이고 전세 가격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니까 최근의 흐름은 실수요자들이 준공후 미분양을 찾는 아예 그래서 구입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청약부터 미분양이 나는 경우는 정말 경기 상황이 나쁘고 그렇죠. 앞으로 미래에 뭐 그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방증일 수 있는 거고요. 예. 준공후 미분양이 줄어든다는 건 현재 실수요층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청약이 잠깐 그 청약률이 떨어진 거는 제도의 개편 때문입니다. 11.3 대책이 갑자기 충격을 준 겁니다. 어쨌든 뭐 본인 돈으로 분양 금액을 그렇죠. 다 넣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상황이고 어쨌든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좀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런 부분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너무 강력한 규제 때문에 분양을 못 해요. 좀 특히 예. 중소건설사들은 사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죠. 지금 요번에 나오는 물량도 대부분 보면은 뭐 거의 10대 메이저 건설사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물량 부족에 따른 입주 부족으로 나타나서 전세난이 재현될 우려가 있거든요. 이걸 좀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곽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중대형이 주로 악성 미분양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준공 시점이 대체적으로 12년, 13년 요때 이제 준공됐던 그런 물량들이잖아요. 수도권 일부 지역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레임이라는 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신문 프레임에도 뭐 수도권의 모 지역을 나오면서 할인 분양 얘기가 나오면서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늘고 있다 이런 프레임들이 자꾸 형성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악성 미분양이 늘고 있다는 거는 청약 단계의 얘기일 겁니다. 준공후 미분양이 는다는 건 아니고 준공후 미분양 분명히 줄고 있어요. 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약 제도가 사실 갑자기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양극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차별화 현상이. 몰리는 쪽은 몰리지만은 그렇죠. 이 이제 뭐 수도권에서도 좀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청약률 자체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앞으로 시장 상황이 나빠질 거라고 예단하는 거는 저는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제도 변경, 정책 변경에 따라서 시장에 적응해가는 과정이고 다시 이제 양극화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거기 수요층들이 실수요층들이 다시 그쪽으로 옮겨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재문 선생님 동의 안 하시죠? 뭐 단정적인 것보다도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지역적인 어떤 양극화 현상이 있다라는 건 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근데 이제 미분양이 증가하고 또 준공업 미분양 주택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현재 이제 수도권에 2017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6만 1,000가구 정도가 미분양이 있고요. 그중에 이제 수도권 미분양이 한 19,000호 정도 되고 있는데 수도권도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5월달 이번 분양하는 그 아파트들의 어떤 지역별 그 양극화를 감안한다라면 수도권에 좀 집중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수도권에 대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틀림없이 저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어떠한 청약 열기와 실질적으로 분양이 돼서 계약을 체결해서 어떠한 그 이어지는 단계에 틀림없는 좀 누수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누수 수요는 솔직하게 저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2,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준공후 미분양 주택으로 지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어떤 준공후 미분양 주택들은 꾸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지만 그 양이 큰 거는 아니고요. 결국에 이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현재 이제 수도권에 약 한 그 9,000가구 정도가 있는데 9,124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는데 이제 12월에서 이제 한 6개월, 5개월 동안 약 한 800가구 정도, 887호가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887호가 감소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실수요자의 이미 이제 명백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것이냐, 미분양이 증가할 것이냐 이제 문제가 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고, 그 다음에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이제 소량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5월, 6월 달에 물론 계획대로 되진 않겠지만 이제 언론 추계상 한 11만 가구가 이제 분양이 될 거라는 것이 이제 일순간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일순간에 몰리는 상황에서 11만 가구가 지역적 어떠한 그 컨디션이나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완판이 된다라는 거는 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봅니다. 물론 건설사도 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정적으로는 한 11만 가구가 있다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5만이 분양될지 6만이 분양될지는 이제 시장 상황을 봐서 이제 또 다른 그 건설회사들의 어떤 분양 컨디션을 보고 이제 결론을 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다 아니면 뭐가 오르고 있다 하지만은 이전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기 전에 일부 아파트들은 분양권 전매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에 따른 분양권 전매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를 뭉뚱그려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럽고요. 제가 이제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은 미분양도 증가하고 준공후 미분양도 증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죠. 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왜 그러냐면 이번 5월에서 7월 이제 7월까지 지금 이제 전국에서 입주 예정돼 있는 아파트가 약 한 지금 한 8만 7천 가구 정도가 입주 예정돼 있습니다. 어쨌든 5월, 6월, 7월 나눠서 5월은 뭐 거의 다 갔으니까 이제 6월, 7월에 입주해서 이제 8만 7천 가구가 입주할 것인데 이 입주하는 가구들이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입자라면 이제 거의 다 입주를 하겠지만 어떠한 그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그 준공후 미분양 주택들이 조금씩 증가할 추세로 간다라면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을 단순하게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이재문 소장님 얘기 듣고 곽상석 대표 얘기를 들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제 이제 딸 MC를 보는 프로에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동의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두 분이 이 매체의 프레임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자료하고 국민에서 나온 자료가 틀려요. 주택 가격 자체가. 어떻게 틀리냐면 한국감정원은 현장을 거의 다 해서 실제 거래 가격을 하는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최고가 할 때 호가를 해요. 호가를. 그럼 당연히 갭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어떤 거를 내 집 마련하는데 몇 년이 DS 뭐 그 얼마나 PRI를 따질 때 얼마 걸리냐 할 때 호가로 따지는 거하고 일반 시세로 따지는 건 다르죠. 분명히. 근데 저는 시청자님들한테 이재문 소장 말이 맞고 곽상석 대표 말이 맞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혼란스럽고 무서운 세상이 이 프레임에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전문가들이 다른 의견의 기준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지만 우리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까지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 그래도 두 분 겹치는 내용이 조금 있었잖아요. 중공업 미분양은 그래도 지금까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게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또 계속해서 신문 기사나 여러 가지 뉴스에서 나오는 앞으로의 11만 가구 분양 예정은 예정이긴 하다라는 부분까지는 두 분의 의견이 좀 일치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이야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이런 이 분양이 잘 될 것인지 또 청약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는 대출 이야기도 꽤 많은 영향을 좀 미치잖아요. 이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정부가 이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집단대출을 규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 비율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이제 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집단 대출을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데나 해주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제 선별적으로 해줄 수뿐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의 안전성이 높은 곳 중심으로 해주다 보니까 보증 여력이 많은 뭐 메이저 건설사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중소 건설사 참여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점점 분양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출은 뭐 집단 대출도 있지만은 현재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올해 7월까지 연기돼 있었던 그 DTI LTV 그 뭐 규제 완화 조치가 이제 일몰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DTI 이후에 현재 뭐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DSR, 뭐 데트 서비스 레이트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또 DSR 한도가 얼마까지 책정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DSR에 대해서 일부 은행에서는 상당히 여유 있게 뭐 한 300%까지 적용을 하는 데도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한도를 크게 축소를 하면은 시장이 크게 위축이 되고 조금 여유롭게 주면은 7월 이후의 장이 그 또 어느 정도 활기를 띠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집단 대출 규제는 뭐 계속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거로 보이는데 이제 요번에 나오는 그 집단 대출에 대해서 허용돼서 나오는 물량이 많아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양극화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핵심 지역들은 뭐 청약이 굉장히 분양이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또 대규모 미분양으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1라운드는 2014년 하반기에서 한 16년까지로 본다면은 그때 보면은 15년에 물량이 막 쏟아지면서 그때도 잘 된 데는 잘 되고 안 된 데는 안 됐는데 16년을 거치면서 그 미분양들이 지금 거의 해소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2라운드에서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요번에 나오는 물량도 마찬가지. 잘 되는 거는 끝나겠지만은 안 되는 물량 막 대거 미분양 나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 내년을 거치면서 다시 해소되는 그런 경과를 거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 좀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양극화 현상을 더불어서 잘 되는 곳, 안 되는 곳이 좀 갈리겠지만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내년 그 이후까지 지나면 좀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에 대해서 또 이재문 소장님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집단 대출의 문제가 이제 불거진 이유는 그 2014, 2015, 2016년에 어떠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 활성화되는 부분에 이제 집단 대출에 대한 규제가 빠졌었죠. 빠지다 보니까 가계부채의 급증 원인이 이제 집단 대출로
지정되면서 2017년 1월 1일부터 어떤 주택을 사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집단 대출을 이제 규제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됐습니다. 결국에 이제 집단 대출 규제의 완화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건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멈추고 이제 가계부채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국면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부의 어떤 대규모 주택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어떤 방편의 완화로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좀 완화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뭐 두 가지 어떤 큰 틀에서 국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주택 시장을 대규모로 부양하기 위해서 집단 대출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건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아직까지 이제 가계부채의 어떤 그 기조가 꺾이는 기조가 좀 잡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집단 대출이 2014, 2015, 2016년에 생겼던 집단 대출에 대한 규제는 현재까지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다라면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했듯이 매달 4조 원 정도의 그 부채가 그 집단 대출로 인해서 이제 형성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집단 대출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 그러면 신규 분양 시장에 좀 와서 이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좀 수량이 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집단 대출 규제에 대한 이제 어떤 완화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최근 4월에 아까 곽창석 대표가 얘기했던 DSR 그 제도로 인해서 이제는 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뿐만이 아니라 원금 상환에까지 고려해서 이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점차적으로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완화시킬 부분이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에서 이제 조정을 하겠다라는 어떤 거시적인 경제적인 틀에서 맞췄기 때문에 사실 가계부채 부분에서 한 약 1.1% 정도의 조정분만 유지가 되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50% 이내로 들어온다라면 어느 정도 뭐 집단 대출도 충분히 여유가 조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그 인터넷으로 인한 부동산 정보들이 나오기 쏟아진 이후에 또는 부동산 시장 그 전망을 매체들이 한 이후에 네. 가계부채가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모 포털에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87년도부터 그 야마 잡는다 그러죠. 그 키워드를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 쓰시니까 키워드를 쭉 다 뽑아봤는데 네. 단 한 번도 공급 문제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재문 소장께서 끝없이 얘기하시는 가계부채가 문제가 된다. 문제되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GDP가 우리가 증가한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절대적으로 공포를 가져야 될 만큼 어떤 측면에서 지금의 가계부채가 문제가 됩니까? 공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이재문 선생님이 그랬던 게 아니고 가계부채를 공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이준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GDP가 증가했다 그러는데 한국 경제의 GDP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약 10년 가까이를 지금 27,000불, GDP 27,000불 이내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계는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가계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아지고 중산층 이하는 점점 더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으로 이런 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거의 배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그 가계 빚을 내서 주택을 샀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재테크고 내가 레버리지 투자라는 어떠한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빚을 내서 집을 사서 이득을 얻는다 그러면 그거를 말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만큼 우리 GDP도 증가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못돼도 34,000불, 40,000불까지는 못 갔어도 이 정도 이내에서 머물러 줬다라면 지금 이 가계부채가 크게 우려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GDP가 40,000불로 갔다. 그럼 GDP 소득이 증가한 것만큼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지 않을까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상승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승했다라는 것이 시장의 건전성과 어느 정도 밀접성이 있느냐는 얘기는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되고, 자, 747 MB 정부에서 747 공약으로 해갖고서 자기 임기 내에 GDP 7만 불을 만들겠다라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에 뭐냐면 3만 불도 우리 넘어가지도 못하고 2만 4천 불에서 2만 7천 불 사이에서 약 10년 가까이로 우리가 머물다 보니까, 그리고 그 GDP 소득에 비해서 가계부채는 총량적으로 1,400조, 1,500조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자꾸 짚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지. 지금도 소득이 되고 이런 분들이 내가 빚을 내서 집을 사겠다라는데 아무도 말릴 사람 없고, 그리고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시장 참여자는 거기에서 소득을 남기고 이익을 본 사람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곽 대표님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물론 동의하지 않죠. 예. 만약에 가계 부채를 줄이면서 소득을 증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 예. 근데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가계 부채를 잡아야 된다거든요. 제 의견의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선진국이 될수록 신용사회가 됩니다. 부채가 증가합니다. 특히 최근 10년간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화폐의 양이 많이 증가했어요. 부채의 양이 증가할 수뿐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 가계 부채라는 것이 질을 더 따져야 될 때예요. 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빚내서 결국은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부채 증가를 용인하더라도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그런 정책 운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동산하고 별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의견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네. 자, 마지막 요게 재밌는 건데 시간이 지금 한 5, 6분밖에 안 남아요. 이게 짧은 시간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남으면 다음 주에 하죠. 네.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 자세히 빠르게 살펴보죠. 예. 자,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예측. 작년 올해 뭐 전부 약보합, 약세를 예측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일부에서는 뭐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도 있고, 네. 요거는 우리 이재용 선생님부터 앞으로 그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얘기해야 되겠죠? 아니요, 한 3분씩 시간이 있으십니다. 뭐냐면 뭐 앞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건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그래도 얘기인데요.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전문가니까. 근데 이제 뭐 조금 얘기한다라면 저는 이제 이번 5월, 6월 장을 상당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주택시장에서 좀 걷어낸 이후에 어떠한 본격적인 어떤 투자 랠리가 다시 한번 시작될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투자 랠리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냉정하게 시장을 돌이켜 봤을 때에는 반드시 이제 이 낙관적인 전망에 숨어있는 어떠한 이면을 좀 우리가 봐야 된다라면, 지금 5, 6월 시장을 놓고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춘풍이 분다라는 거는 좀 냉정하게 얘기한다라면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그 다음 대통령이 내놓는 이제 어떤 경제적인 정책과 어떤 이런 부분들, 또 내각 인선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하면 시장의 어떤 활성화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지만, 반면으로 또 규제도 상당히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암시를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전까지 얘기해 왔던 이제 우리 시장에 누적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 문제, 그 다음에 가계부채 감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 불씨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낙관론을 핀다라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내가 투자자의 입장으로 돌아선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 양극화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도 오르는 지역은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배제해 놓고 본다라면, 철저하게 내가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조금 더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관조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기조는 낙관적이 아니에요. 근데 낙관적인 얘기하는 분 얘기를 이제 들을 차례지. 우리 저는 또 우리 뭐 제가 늘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2011년, 12년도에 가장 비관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4월부터 핵심 지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6, 7월에는
비핵심 지역으로 번질 겁니다. 가을에 추가 대책 나올 거고요. 내년 초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담백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지금 이게 적어 놓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요? 책임은 못 지죠. 책임은 뭐. 네, 우선은 그래도 조금 좋게 전망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4월부터 움직이고 있었고 5월, 6월에는 핵심 지역 위주로 그리고 그것이 한 달, 두 달 지나면 더 넓은 지역으로까지 좀 퍼질 것이다. 여기가 호전망. 아니야. 거기서 이제 가을 추가 대책이 어떤 규제 대책이 나올 수 있다. 나오면 그때는 내년 또 상반기까지 다르게. 침체가 예상된다. 네, 전문가한테 책임까지 요구하면 안 돼요. 네, 아니. 가이드라인. 예, 가이드라인이죠. 저는 이제 좀 부양책이 나올 거다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규제책, 앞으로는 부양책. 네. 그럼 다음엔 그거 7월 달쯤에 꼭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이게 재밌어요. 두 분한테 네. 죄송한 얘기인데 다른 의견을 내셨는데 어떤 결과를 이거는 맞다 틀리다는 상관없는 얘기죠. 이건 신도 못한 예측이니까 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각기 주장을 하시고 색깔을 낼 수 있는 전문가가 이 방송을 같이 한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다른 의견을 또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들어봤는데 또 끝날 시간이 가까워져서 좀 아쉬운 마음이에요. 이런 이야기 조금 더 해봐야겠죠. 앞으로의 투자 전망 그리고 시장 전망들 전문가 좀 함께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이 무료 세미나 좀 참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곽창석 대표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그 세미나를 하고요. 무료 세미나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 세미나를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